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경제 초심이라고 해서 2010년대 초반에 나왔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경제지문 초창기 버전입니다. 오늘 볼 건 뭐냐? 경제 중심이라 해서 2010년 후반 그리고 202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경제평가원 기출들이에요. 난도가 당연히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초기 때 저번 주에 봤던 지문들에서 나름 상세히 설명했던 개념은 더 이상 별 설명이 없습니다. 수요 공급 별 설명 없이 들어가고요. 채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써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기출에 나온 지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오늘 지문들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지문들을 처리하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지식 하나만 얹고 갑시다. 우리 저번에는 중등지식 고1 통합사회 지식을 점검했다면 지금은 오늘 나왔던 지문들 좀 처리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경제상식 하나만 점검하고 갈게요. 자,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써놓고 정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죠. 저번 주에 경제 초심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무시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뭔지는 아니 이런 말도 안 할게요. 이제 통용되는 화폐, 돈을 말합니다. 근데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유통되고 있는 화폐, 이걸 통화량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시장에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시장이 어딘가요 하면 설마 노브랜드 그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재화가 교환 거래 일어나고 있는 곳을 모두 다 시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이마트 노브랜드도 여기 들어가고요. 아비투스 국가원도 여기 들어갑니다. 재화가 교환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재화는 값어치 있는 것들을 통칭하는데 지폐인 화폐도 들어가고요. 노동력도 들어가고요. 이런 사물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교환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렇구만. 그러면 정책을 좀 봐도 돼. 너무 무시하나? 아니야. 조금만 무시할게요, 오늘. 정책도 볼게요. 막상 정책이 뭐야 설명하면 뭐 이재명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죠. 권위 있는 집단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행위, 그거를 정책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권위 있는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위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 따위를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님들이 알고 있는 그 느낌 맞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통화정책 누가 할까요? 정책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표 있는 것들을 시행할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산하기관, 부들을 둡니다. 자, 경제부가 있고요. 경제부 산하기관 중에 산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계열의 중앙은행이라는 기구를 둡니다. 국가 산하에. 여기서 바로 통화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쳐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정책적으로 결정해 보려고 하나 봐요. 자, 참고로 중앙은행은 기관 이름이고요. 실제 브랜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죠. 근데 학원의 브랜드 중에 뭐 메가스터디, 대성, 습격보가, 아비투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중앙은행도 학원처럼 어떤 집단, 기구의 얘기입니다. 그럼 브랜드가 몇 개 있나요? 하면 딱 하나 있어요. 아니다. 지구로 봤을 때는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 브랜드가. 미국 아저씨들은 미국의 중앙은행 브랜드 이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라는 브랜드 하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이거 저금하러 혹시 가본
저 계좌 이체하러 혹시 가본 적? 만약에 한국은행 가셔서 저 저금하러 왔습니다 한 순간 경비원 아저씨 2명이 오실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긴 저금하고 하는 데가 아니라요. 여기 하는 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만약에 봤다면 아마 지폐에서 봤을 확률이 높아요. 동전 아래 지폐 하단에 한국은행 발행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뭐하는 회사냐? 바로 간단하게 돈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돈 찍어내는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한국은행 총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개드립인데 한번 들어봐봐.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고 많은 사람의 그 동의하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쳐봅시다. 왠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참고로 이 돈 어떻게 만들게 해요? 물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종이에다 인쇄하는 거예요. 공장 돌려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나요? 왠지 밤에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밤에 공장 한 번만 돌립시다 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상자를 볼 테니까 거기다 인쇄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믿으셔도 좋아요.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세워나가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은에서 만드는 돈은 오로지 하나의 루트밖에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게. 몇 겹 보완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여기서 생산된 돈은 오로지 한 곳으로밖에 못 나갑니다. 어디? 바로 시중은행이라는 곳으로밖에 못 나갑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인쇄되는 순간 그냥 여기밖에 안 돼요. 물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 뽑은 거를 이제 돈을 이제 차에 실어서 수송차를 해서 이렇게 차로 끌고 가긴 해요. 여기까지. 물론 그때 이제 총 들고 막 이제 뭐 습격하고 막 그런 건 막을 수는 없지만 호위병 군대가 붙습니다. 시도하지 마세요. 그 열정과 노력으로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 건 별로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참 시중은행이라니까 좀 느낌이 안 오신 분이 있어서 여기 브랜드는 좀 많습니다. 여기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개인 기업들이야. 아비투스랑 똑같아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운영하는 회사들인 거야. 국민은행,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거 말이 이상해졌네.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그만해도 될까요? 이것들이 시중은행입니다. 오로지 여기로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냥 줄 수는 없고요. 판매하는 겁니다. 이 돈을. 여러분들 돈을 판다는 게 납득이 좀 되세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돈도 재화거든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똑같은 재화기 때문에. 저번에 수요 공급 곡선 했었죠. 이거 수요 곡선인 거 괜찮을까요? 수요량이고요. 가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재화 이거 수요량은 늘어나죠. 오늘 수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인가요 하면 돈이요. 화폐 수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서 이렇게 할게. 돈 수요량이요. 즉 돈의 수요는 가격이 내려갈수록 돈 원해요 라고 커집니다. 돈의 가격이 높아지면 똑같아요. 돈 나는 많이 갖고 싶지 않아요 라고 된다고. 이게 뭘까요? 돈의 가격. 이자. 금리라고도 하죠. 돈의 가격이 금리, 이자예요, 님들아. 이자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수요량이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대출을 안 해가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항상 말하지만 이자가 너무 세다. 돈을 빌리기 싫어. 자, 이자 0.2%에 모시겠습니다. 뭐야, 공짜잖아. 돈 빌려주세요 하고 다 사람들이 대출해 갑니다. 즉, 이 시중은행은 자기가 만든 돈을 기업, 아비투스, 가게, 엄마, 아빠, 가족 단위한테 대출 나가게 됩니다. 즉, 돈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짜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이제 은행 얘기 조금만 하면요. 근데 님 혹시 장래희망 있음? 과탐 선택, 사탐 선택? 반반 하이브리드. 그러면 내가 너의 장래희망을 지금 정해줄게. 은행은 어때? 나쁘지 않지? 시켜주면 감사하지. 초봉은 얼마인 줄 알아 대충? 나도 요즘 신입사원은 모르고요. 내 친구들, 어쩌다 보니까 내 친구들 중에 은행원이 좀 있어요.
15년 전쯤에 이제 신규로 채용된 얘가 있는데 걔가 신한이었나 농협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친구가 신입사원 때 연봉을 4,800만 원 받았어요. 딴 데 더 받은 데는 5,200까지 400 대충 나누기 12 하셨죠 지금? 10몇 년 전에 신입사원 초봉이 신입사원 연봉이 4,800에서 5,000쯤 돼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지금은 최소한 7천, 8천만 원 되겠지. 은행은 뭐 이리 돈이 많길래 신입사원한테까지 이렇게 돈을 주는 걸까?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자, 이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사와요. 구매해와요. 돈의 가격은 뭐였죠? 이자였죠. 금리라고 할게요. 금리를 지불하고 돈을 구매해옵니다. 이 사온 돈을 여기가 시장이었어요. 이 시장에 돈을 판매합니다. 그때 가격은 역시 금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금리가 만약에 2%로 떼왔다면 은행이 저기서 2%로 떼왔다면 여기는 몇 프로로 팔아야 돼요? 최소한 2%보다 높게 해야 먹고 살죠.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잡아서 팔게 됩니다. 그 차이만큼 먹는 거예요. 잠시만요. 돈이 아니라 담배로 바꾸면 여기 뭐죠? CU잖아. 세븐일레븐이잖아요. 담배를 이렇게 하는 게 세븐일레븐이야. 담배 인상공사에서 떼와요. 심지어 그것도 국가기관이야. 이거 떼와. 예를 들어서 4,100원에 떼와. 여기 4,500원에 팔아. 400원 예스!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야. 아니 이거 뭐야. 편의점이야. 다만 여러분들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편의점이라고 말했으니까 편의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 꿈은 편의점 사장님이야. 언젠가 할 거야. 하고 말 거야. 열심히 벌고 있어요. 이런 비루한 일을 하면서. 자, 유통업이라고 합니다. 즉 물건을 이렇게 중간에 거쳐서 판매하는 중개 판매를 유통업이라고 하는데 한 글자로 융이라고 합니다. 근데 담배를 유통하는 게 아니라 라면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유통합니다. 돈을 한자로 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회사라고 하는 곳이었던 거였어요. 이게 금융회사예요, 여러분들아. 금융기관, 금융회사가 금융기관, 금융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유통하는 거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질로 돌아올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냐? 이거요. 보세요. 이 금리의 이름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정책금리 혹은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이런지 혹시 좀 납득이 될까요? 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목표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결정합니다. 정확히는 이 총재님이 3개월마다 발표합니다. 3개월마다 설정해 주거든요. 3개월 전에 미리 말해. 자, 다음 분기, 즉 3개월 뒤에 저희가 판매한 돈의 가격은 3%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기 금리도 바뀌겠죠. 여기 금리 이름 볼래요? 여기는 시중금리 혹은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거기에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금리, 시장이 구매하는 금리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잠시 여러분들이 가능성 존재하지. 제로에 가깝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총재가 됐다 쳐봅시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살짝 총재 관상이야. 봐봐잉. 우리 같은 라인이잖아. 봐봐. 코로나가 한 번 더 터져. 네가 총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코로나가 한 번 더 터진다고. 그래서 여기 직원이 와서 총재님 오늘 발표 날인데 금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옛날 총재님 학창 시절 때 있었던 일처럼 가게 상점도 다 문을 닫고 지금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상권이 지금 죽고 있대요. 저기 식당 아줌마가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총재님 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어. 총재님?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래가 밝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왜요? 보세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잘 봐. 수요 공급 원리야. 저번 시간 배운 거야. 금리를 내리면 가격이 어떻게 된 거죠? 물건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여기도 당연히 맞춰서 떨어지겠죠.
그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한다. 아까 보고 왔잖아요. 즉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대출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즉 통화 정책,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서 출발해요. 아우 힘들어. 별것도 아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억울하니까 조금만 더 하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물건 가격의 줄임말입니다. 너무 무시했지. 미안하다. 이 정도로 무시할 생각은 아니었어. 물가는 봐봐. 통화량이 많다는 거는 화폐가 많아졌다는 거지.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야. 화폐의 공급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 그러면 물건 가격은 어떻게 돼? 다시 화폐가 있어요. 공급 곡선이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가요. 저 금리가 싸서.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 거야.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져요. 돈의 가격이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물건 살 때 돈을 덜 줘도 돼? 더 줘야 해. 더 줘야 해요.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즉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금리 낮춘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나쁜 거예요. 물가 오른 건 좋을 일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총재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러셨어요? 아마 통화량 증가의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는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 선순환입니다. 경제 활성화라고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해요. 기업이 투자를 시작해요. 내가 소비를 시작하니까 내가 안 먹던 치킨을 사 먹습니다. 치킨? 오늘 내가 금방 먹고 2만 원 콩! 하고 찌는 거지. 치킨을 먹어요. 자, 치킨집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요. 바빠져요. 알바생을 뽑아야 돼요. 수능 끝나고 백수인 여러분들을 일터로 불러줘요. 여러분들이 시급받고 일을 하니까 돈이 생겨요. 매일매일 일하면서 시급 만 얼마씩 받으면서 이 돈으로 술을 사 먹어요. 술을 사 먹으니까 수능 끝나고 얘기야. 술을 사 먹어요. 그러면 술집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요. 바빠져요. 알바를 뽑아요. 알바가 또 생겨요. 자, 됐을까요?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효과죠. 단점이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반대로 자, 이건 쉽게 갈 수 있겠죠? 금리를 올려볼게요. 통화량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겠죠. 이자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가. 자,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아주 좋죠. 단 치명적 위험성을 감수합니다. 바로 경제 침체입니다.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를 않아요. 이때부터. 물가는 안정되는 대신 소비를 안 한다. 자, 제가 치킨을 이제 안 사 먹습니다. 물가가 올라서요. 통화량이 없어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 치킨 사장님이 좀 우울해져요. 치킨이 많이 안 팔려. 저기서 놀고 있는 핸드폰 게임하고 있는 알바가 이제 눈에 걸려요. 여러분들 집에 이제 가야 됩니다. 집에 가요. 여러분들 이제 돈을 못 벌어요. 이제 더 이상 술을 못 사 먹어요. 집에서 소주 까먹어야 돼요. 2,000원짜리 아빠처럼 새우깡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술집 사장님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역시 알바를 또 잘라야 됩니다. 이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금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없습니다. 이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이 물결표가. 왜?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경제가 그냥 아예 파탄 나요. 침체돼 버려요. 금리를 계속 낮추잖아요. 물가 폭등이 나서 뭐 하는 사람들 막 트럭으로 들고 가야 돼요. 돈을. 그래서 항상 물결표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게 시의성도 떼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 볼 거잖아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어제부터 우리 행정부 수반이 엄청 여러 가지 말을 쏟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요. 여러분들 세종시 아파트 한때 많이 올랐었죠. 근데 요즘엔 좀 떨어졌다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간단해요. 코로나 때
금리가 몇 %였게? 기준금리 몇으로 잡았을게? 0.02% 잡았어요. 무슨 소리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못 쓰니까 기준금리를 여기서 0.2%,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금리라고 합니다. 제로금리로 그냥 돈을 여기다 팔아준 거야. 그러면 이 시중은행은 저 같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때 몇 프로 이자를 받아줄까요? 예, 1, 2%로 그냥 대출 나갔습니다. 그래도 남으니까요. 아, 저 그때 전세 대출 살았는데 저 1.9%로 대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대출이 싸게 나와요. 자, 사람들이 돈이 그래서 많이 갑자기 생겼어요. 물론 은행한테 빌린 거지만 나중에 갚으면 돼요. 30년 뒤에 갚아도 돼요. 사실은 이자만 내면. 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치킨 사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치킨을 안 사 먹어요. 사 먹으러 가니까 문을 닫았대요. 아까 뭔가 좀 어긋난 거야. 돈을 써야 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제가 박주가 낮추겠습니다. 총재가 이렇게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잠깐만요. 식당 여시면 안 됩니다.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모았다가 아파트를 사러 갑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 구평 기출이에요. 그게. 자, 여기까지만.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야. 님들아, 나 하나만 더 하면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하고 가면 내가 억울하잖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 뭐 봤죠? 힘들어. 이거 조절한 거 맞죠? 이것만 있을까? 아니요. 몇 개 더 있어요. 정말 자주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지 않죠? 하나 더 메인 메뉴가 뭐냐? 이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총재님 아까 좋았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아까가 우연이 아니었으면 보여주세요. 총재님, 경제가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매도할까요? 매수할까요? 이 시장에 있는 채권들을 우리가 거기다가 채권을 우리 거를 팔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있는 풀린 채권들을 우리가 매수할까요? 채권들을. 채권 저번 시간에 배웠지? 종이 쪼가리. 그렇지. 아, 우리나라 미래 맞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총재 도전. 채권은 종이죠. 이걸 매수하면, 즉 구매하면 시장에 있는 종이 쪼가리를 국가가 가져가죠. 대신 그 종이 쪼가리 가져가면서 뭘 줘야 돼? 그 채권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 돈을 그냥 시장에다 푸는 거예요, 이게. 채권을 매수한다,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반대로 채권을 팔아요. 대한민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팝니다. 채권 대한민국 발행정부에서 팔아. 그럼 사람들이 몰려서 그 종이를 사가요. 참고로 원장님도 이번에 처음 사봤대. 대한민국 발행 채권 사봤대. 그 만년 10년에 이자 4%래. 그래서 원장님 이거 설마 10년 동안 들고 있을 거 아니죠? 10년 동안 들고 있을 건데 맘대로 하세요.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 보고 소파에서 키득키득 대고 계신 거야. 그래서 뭐 재밌는 거 보세요 했더니만 그래프가 있어요. 막 이렇게 주식 그거 가지고 그래프. 그래서 뭐 하면서 나 채권하고 있어. 왜 이렇게 재밌지? 막 이러고 있어갖고. 그런 게 재밌는 게 아닌데. 어쨌든 자, 정부가 이렇게 4% 이자 줄게요 하고서 이 종이를 갖고 이제 유혹을 한다고. 자, 1,000만 원이면 여러분들 매년마다 4%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랑살랑 해요. 그러면 원장님 같은 분이 주머니에 있던 1,000만 원을 어이구 하면서 그걸 1,000만 원을 국가에다 주고 그 종이 쪽을 받고 히 하고 아침에 웃고 있는 거야. 어때요? 북쪽 같은 저 위쪽에 있는 경우는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총 들고 가서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돈 가져가면 된다고, 주머니에 있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장님 주머니에 있는 저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총으로는 안 되잖아. 종이 쪼가리로 하는 거야.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어때? 은행 이자가 지금 2%인데 우리가 4% 준다는데 과연 그 1,000만 원을 들고 버틸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버티죠. 1,000만 원 그냥 주고 그 종이를 사오는 거예요. 이런 거였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자, 매도하면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채권을 판매하면 통화량을 줄이죠. 통화량이 감소하니 물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매수. 채권을 사들여요. 시장에 돈을 풀어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물가가 활성화됩니다. 경제가 상승됩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 행정부 수반이 하는 말. 아파트값 꼭 잡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예상해 봅시다. 다음 분기. 잠깐만, 지금 몇 월이지? 지금 2월이지. 3월 말에 저기 4월에 그 7월 기준금리 발표하시거든요. 자, 지금 3%예요. 실제로 3%예요. 딱 3% 맞춰놨어. 금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국가 행정부에서는 계속 아파트값 내가 반드시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안 팔면 니들 큰일 난다 막 하고 있는데, 자, 총재가 그거 TV 보다가 그러면 다음 분기는 얼마라고 쓸까요?
아마 한 4, 5%로 잡힐 겁니다. 금리를 높일 거예요. 왜? 그래야 통화량을 줄여서 아파트 같은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실제로 확 낮아졌어요. 두 번째, 정부가 지금 채권 팔고 있을까요? 사고 있을까요? 팔고 있어요, 채권을. 왜? 채권을 매도해서 통화량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원장님이 바로 옆에서 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럼으로써 이제 현금이 이런 돈들이 다 국가로 이제 빼서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통화 정책이에요. 시작합시다. 자, 1, 2, 3, 4문단. 네 문단이고 문제는 4개 준비되어 있네요. 7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얘기할게요. 출발. 2번 문제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눈치챘겠지만. 야, 이거는, 야, 이게 맞췄나? 아이, 맞지. 잠깐만. 기억이 준칙주의. 맞는데? 그거 답인 것 같은데, 저기? 내가 헷갈리네. 맞아, 그거. 뭘 고민해? 네가 고민하니까 뭐 이상한 게 있나 봤잖아.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됩니다. 우리 2번 같이 풀어드릴게요. 2번 풀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 지문은 채권 매수 매도를 통한 이자율 금리 통화량 조절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름이 있었는데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이게 채권을 이용해서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까 살짝 맛보고 왔습니다. 다만 2번 문제는 통화량 조절은 맞지만 채권이 아니라 기준금리 자체를 건드려 버립니다. 가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각 분기마다 2%, 3%, 3%만큼 상승될 걸로 예상된대요.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는 4%로 잡혀 있습니다. 자, 경제학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 상승률 2%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주죠. 기준금리가 4%인데 여기서 1.5%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포인트만큼 달라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표 바로 아래 거기야. 미안하다. 저기 경제학자 병의 고려사항이다. 기준금리가 4%부터 1.5%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은 위 표의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포인트만큼 달라지며 여러분들 끝까지 이 악물고 말 안 하는 거 보이세요? 원래는 뭐라고 설명해요? 오르면 내려간다. 혹은 오르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근데 변하면 달라져요. 라고 얘기하고 갑니다. 치사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 1%포인트만큼 낮춰야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낮춰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를 1.5%포인트만큼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자, 올릴까, 내릴까, 총재님? 오케이, 올려줘야죠. 납득이 되실까요? 왜요? 아까 신나게 하고 왔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고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물가가 통화량이 줄어들으니까 물가는 감소 억제 진정되는 거죠. 자, 근데 언제 해야 될까요? 외부 시차가 나옵니다. 선제성에 따른 선제성의 근거가 바로 정책 외부 시차라고 나왔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차, 시간 차이라고 말하겠답니다. 한 개 분기 걸린대요. 자, 됐네요. 저 2분기 때 이걸 1%포인트만큼 낮추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언제 올려야 돼요? 이때 올려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때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률은 자연스럽게 1% 빠질 거예요. 자, 지금 4%였으니까 5.5%로 이때 높여야 됩니다. 1분기 때. 다만 그 높인 거를 2분기 때 낮춰야 되나요? 다시? 아니죠. 여전히 계속 1%포인트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5.5% 올린 거를 계속 유지해야 3분기도 2%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답 5번이 나오게 되네요. 2번 문제 답 5번입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답은 1번이에요. 통화정책의 목적 딱 하나입니다. 첫 줄에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대요. 넘어갈게요. 야, 3번 같은 거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은 준칙주의. 이거 뭐야? 죽어도 정해진 대로 해라. 니은 재량주의. 그때그때 상황 봐서 맞춰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선지 1번 답 무난하게 나오게 됩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따로. 자, 4번의 답은 5번이래요. 부양은
올리다라는 뜻이 있거나 혹은 기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군요. 5번 다 골라주셨어야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2019 9평인가? 수능이네, 젠장. 2020 수능 BIS 비율 질문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기출 좀 풀어보셨다는 분들은 안 풀어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지문은 다른 지문과 좀 차이점이 뭐냐면 경제 지문 맞는데 법과 융합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왜냐면 올해는 법이 나올까 경제가 나올까 했는데 법과 경제 융합형으로 내버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다 모아놨어요. 1문단부터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문장 호흡이 너무 길어요. 이 문제 자체가. 첫 문장이 몇 줄인지 보이세요? 3줄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A4 기준이기 때문에 넓은 간격이라서 3줄 나온 거죠. 실제 시험에서는 절반 다단이기 때문에 6줄 반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호흡이 길어요.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1문단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1문단 읽어보세요. 편하게. 다 읽었죠? 잠깐만, 나 좀 쓰기 많다, 야. 자, 됐습니다. 와우! 볼게요. 국제법에서 이렇게 읽으셨나요? 이 지문은요, 크게 2개로 나오신 겁니다.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보라가 좋겠군. 하나도 안 좋군. 여러분들, 2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국제법이라는 거 하나 보여주고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한 어떤 결정, 이 2개를 큰 타이틀로 대비해서 보여준 거야. 국제법은 어떤가요? 자, 국제법에서 조약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규범이며 라면서 시작했었어요. 이거 뭐예요? 야, 솔직히 설명해도 기억하겠냐? 저 뒤에 다 읽으면 안 나. 그러면 그럴수록 조약 국제법인데 규범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국제관습법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규범이다. 보편적 규범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 국제법은 뭐 종류가 2개 있는 것 같은데 다 규범이구만 이렇게 하면서 첫 문장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쉽지 않았죠. 이렇게 읽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솔직히. 자, 근데 그 다음 볼게요. 이 반면에가 포인트입니다. 이 반면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해의 차이를 불러와요. 읽어볼게요.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 거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다. 문제. 이 규범은 구속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괜찮을까요? 규범은 구속력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납득되지?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 자, 근데 지금 말해보겠네. 그런데 다음 문장이 그런데야.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구속력이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름이 뭐더라?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이거 뭐야?
방금 읽은 거예요. 방금 반면에 나온 거예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아, 얘가 결정한 BIS 비율. BIS 비율 규제는 경제 관련 국제기구 결정이구나 라고 말했는데 얘는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자, BIS 비율 뭐래요?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대요. 엄격히 준수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보세요. 규범이 뭐였죠? 아까 반면에로 성립했어요. 규범이 뭐야? 구속력이야. 괜찮아요? 즉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다. 구속력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읽으면 되죠. 그럼 그런 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예외인 거야. 경제 관련 국제기구 결정인데 예외적으로 규범이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면 자, 다음 문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이말정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구속력은 뭘로 하냐? 제재로 나타나는 건데 국제법에서 위반에 대한 제재 이걸 통해서 구속력을 주는 거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거랑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할 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써요. 되돌아보자. 그게 맞을까? 그거 맞아? 즉 그리고 간단하게 끝내죠. 이 구속력은 뭘로 생기는 거래요? 신뢰로 형성되는 거랍니다. 1문단이 사실상 웬만한 1학년 법지문 하나의 분량을 가집니다. 심플하게 설명해서 그런지 우리가 더 어려웠어요. 자, 됐을까요? 국제법과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의 비교인데 차이점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은 국제법처럼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동일하지 않다. 차이가 있다. 그 근거가 제재가 아니라 신뢰로부터 오는 거다. 이게 1문단 법 초기 버전 이제 처음 나온 거고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기나긴 여정을 이제 떠나봅시다. 2문단, 3문단, 4문단은 이 BIS 비율 규제가 뭔지 경제학적 수치 원리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계산하러 갈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겨우겨우 그걸 다 읽고 오잖아요. 이제 법 얘기를 이어서 해주세요. 환장합니다, 사람. 하나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문단에 그냥 다 도와드린 거예요. 2문단 BIS 비율 이거 규제가 뭔지 일단 모든 규제 같은 경우는요. 그 목표가 존재합니다. 무슨 목표로 하는 건지 읽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어려워요. 자, 2문단 첫 줄 내가 읽어줄게. 여러분들 2문단 첫 줄 봅시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미친,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건전성이요. 은행 경제에서 건전성은 무슨 의미하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안전성입니다. 안정성이라고도 합니다. 안전성, 안정성, 건전성 다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리스크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자기자본. 어디? 은행에. 무슨 말일까요? 자,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래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겠대요. 아니, 이거 뭘까? 추측해 봅시다. 자기자본, 재무 건전성, 예금자 보호. 자, 여러분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번다고 했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떼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금을 맡긴 예금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예요. 자, 은행은 대출을 많이 나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자기가 여러분들이 저금한 돈을 모두 다 대출을 나가야 이득이 커집니다. 다만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 은행에 맡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은행에 가요. 그래서 저 그때 맡긴 돈 좀 큰데 오늘 필요해서 인출해 주세요 했는데 은행이 이렇게 말해요. 고객님 죄송한데 그 돈은 아비투스 국가원에 대출 나갔습니다. 10년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10년 뒤에 찾으러 오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는 네 돈을 니들 돈 얼마는 들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비율이 바로 BIS 비율이었던 거예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총 6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6문제 푸는데 1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한 문제당 2분 넘고요. 심지어 1문단도 해드렸습니다. 자,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필기를 한번 잘 보시고요. 하얀색이 바젤 1, 노란색이 바젤 2, 빨간색이 바젤 3입니다. 교재에 써 있는 거랑 같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쯤 되면 이제 자주 보신 분들은 눈치챘겠죠. 자, 박스 바로 들어갑시다. 자기 자본이래요. 자기 자본 분자값이었죠. 계산 다 해놨네요. 기본 자본 50억, 보완 자본 20억, 단기순 채무 40억. 어휴, 은행이 참 돈이 많아요. 바젤 2니까 이렇게 쓸게. 50억, 20억, 40억. 그 다음에 분모값 봅시다. 여러분들 아래 박스 봅시다. 여러분들 두 번째 박스 그 타이틀이 길지만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니 읽었어야 됐어요. 길더라도. 볼까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자산. 읽기 귀찮았죠. 하지만 읽었어야 됐습니다. 아주 강력한 단사예요. 가중치를 반영한 위험 가중자산 무슨 말이야? 곱하기 다 해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위험 가중치 다 곱해놓고 더해놓은 겁니다 라고 굳이 더 계산하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볼까요? 국채는 300억, 회사채는 200억. 요게 신용위험이었고요. 시장위험에 따른 거는 400억. 총 1000억이 위험가중자산으로 있네요. 자, 됐습니다. 바젤2에 따르면 몇 프로인가요? 11% BRSB를 갚습니다. 이 은행은 건전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졸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보세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른 거 보도록 합시다. 선지 3번이요. 선지 3번. 지금 회사채 위험 가중자산, 즉 위험 가중치를 곱해놓으니까 얼마래? 300억이래요. 자, 근데 몇 프로 곱해준 거야? 5% 해줬잖아. 50% 곱한 거야. 그럼 회사채는 원래 얼마였을까? 600억이었겠네요. 여기까지 계산되죠? 자, 근데 선지 3번에 뭐라 써있냐?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 규모보다 더 컸다면 그러면 회사채보다 더 높은, 위험 가중치가 더 낮았겠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님들아, 일단 국채 위험 반영 비율 가격 얼마야? 위험 반영해놓은 위험 가중자산 가치 300억이죠. 똑같아요. 근데 실제 규모가 여기보다 더 컸다? 여러분들 국어라서 좋아요. 수학이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600억보다 크게만 넣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냥 900 막 이런 거 넣어도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여기 몇 프로 들어갑니까? 뭐 3.3,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33%쯤 되지 않나요? 위험가중치? 여기다 33 3분의 1 곱하면 300억 나오니까. 어때? 더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었군이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3번은 맞는 얘기였어요. 자, 답 5번입니다. 왜요? 봐봐. 잠깐만. 이거 솔직히 냉정하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시간 내? 실전에서? 이때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이었어요. 83인가. 그러면 이걸 푼 사람이 승리자였을까? 버린 사람이 승리자였을까? 솔직히. 버린 사람이 완벽한 승리자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버리는 전략을 채택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짜야. 진심이야. 나 개드립 하려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그러면 공부를 왜 해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하다 보니까 개드립이네. 자,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여러분들 이거 버리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보러 갔을 때 무슨 지문을 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굳이 안다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걸 버렸어야 됐어 라고 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선 버릴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풀기가 싫은 거지. 이게 버릴지 어려울지 몰라요. 왜? 여러분들 눈은 이미 최고로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읽고 생각하고 풀고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때 그래 차 한 잔 마시면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구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을 풀면 안 되고 버리는 전략을 채택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버릴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읽고 풀고 다시 곱씹어봐야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군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직한 수험생의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모두 읽고 모두 최선을 다해 사고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릅니다. 난도는 알 바 아닙니다. 난도는 나 같은 강사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끝난 순간 다시는 이 입시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본 시험의 정답률은 아무런 여러분들 인생에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있죠. 다시 하는 거요. 근데 그런 거는 잊지 말자고.
에휴, 자, 여러분들 선주, 왜 얘기를 했냐? 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버릴 수는 없어. 근데 시간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찍어야지. 지문은 솔직히 읽고 왔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읽고 왔어.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뭐 찍을까? 다행히 대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찍기 스킬 여러 개 있어요. 일단 좀 현실성은 없지만 나는 써먹었어요. 뭐냐? 정답 비율이요. 이게 정석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한 문제, 두 문제가 마지막에 걸린다고, 공부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걸 답을 뭘로 찍을까 고민하다가 나머지 답 고른 비율을 보는 거야.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4번 몇 개, 5번 몇 개. 45개 다 객관식이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의 답을 고르는 거야. 왜냐면 이 답 비율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얼추. 그럼 높은 확률로 정답이 됩니다. 단 이걸 사용한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걸 세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어야 돼요. 시간이 남아야 돼요. 그거 숫자 세고 있을 정도로. 자, 1번 몇 개, 2번 몇 개.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소모됩니다. 두 번째, 한두 개 남아야 됩니다. 찍을 게. 그래서 이 전략도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제가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은 뭔가요? 자, 현실적인 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겠네요. 이런 찍기 문제들은 솔직히 찍기 문제잖아. 지문에서 설명한 것은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다시,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출제해야 됩니다. 자, 바젤 3는 선지 5번밖에 없습니다. 바젤 3는 다른 선지에 7번의 선지 5번밖에 안 나오고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바젤 3가 답으로 관여하는 선지 5번을 찍는 게 좀 더 타당하겠어요. 라고 그냥 뒷북인데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얼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이거 비슷한 얘기를 다른 지문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했던 거요. 완전 첫날 했던 거. 그때 안 계셨나? 20률 변화요. 20률 변화 신나게 설명했는데 20률이 변경이 없다면 이 답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 8번의 답 5번인 거. 왜 그럴까요? 바젤 3라서요.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바젤 3는 뭐가 되죠? 패치되니까 단기호수 채무가 빠집니다. 지금 40억은 이제 없는 걸로 취급해요. 70억입니다. 1000억 중에 70억 7%. 안 돼요. 근데 10억을 보완자본에 넣어주겠대요. 와, 80억. 예, 8%. 바젤 3에 패치 내역 하나 더 있었죠. 기본 자본이 최소 6%는 돼야 됩니다. 50억 유지돼서 5%밖에 안 돼요. 6%를 만족 못 시켜요. 선지 5번. 바젤 3 충족 못 합니다. 됐을까요? 답이 5번이 나왔네요. 나머지 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의 답 1번이죠. 특정한 국제적 기준, 바젤위원회가 선정한 BIS 비율 규제요. 그 내용과 그 변화 양상, 바젤 1, 2, 3, 국제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 이 규범 부드러운 법, 말랑말랑한 법하고 딱딱한, 야, 이걸 누가 말랑말랑 법, 딱딱법이라고 그래. 이거 억지로 국어시험에서 바꾸는 거지. 아무도 법 쪽에서 이렇게 말 안 해. 소프트로, 하드로라고 합니다. 나도 당황했어. 이게 법 얘기는 그래도 내가 알고 있잖아. 나도 처음 보는 거야. 말랑말랑한 법. 뭘까 했는데, 소프트로를 말하는 거였군요. 어찌됐든, 규범성. 즉, 신뢰가 형성하냐, 제재로 형성하냐, 그 규범성에 대한 두 가지 성질도 나오게 됩니다. 답 1번밖에 고를 게 없었네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답 3번. 땡큐죠. 딱딱한 법은 제재로 형성되는 규범 따위를 말합니다. 즉, 국제법이 여기에 들어갔죠. 하지만 BIS 비율 규제 같은 경우는 신뢰로, 구속력은 있는데 신뢰로 형성되는 거고, 이걸 소프트한 법 바뀌어있죠. 3번 답 골라주셔야 됐고요. 자, 7번에 5번 고르신 분들 있죠? 이제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면 8번 설명이랑 같이 해버렸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한다? 아니요. 보완자본 0%여도 됩니다. 기본 자본이 최소 6%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본 8%를 맞춰서 보완자본 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보완자본 최소 2%는 숫자에 좀 약하신 분인 거예요.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은. 7번의 답 4번입니다. 이건 뭔가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상했어요. 시장 위험 가중치는 은행이 선택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한 번 더 해요. 바젤 2 때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즉 똑같은 설명이 한 번 더 나온다. 티 나요, 사실은.
읽을 때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은행 선택, 아이고 이것도 은행 선택이 있다가 나오려나 보다. 떡하니 나왔죠. 그래서 7번의 답 4번 나오게 됩니다. 시장 위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 측정 방식이 있다. 바젤 2의 내부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9번은 자, 기억. 말랑말랑한 법. 맞죠? 소프트로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적절한 거. 님들아, 이 말랑말랑한 법은 지켜야 될 얘가 지킨 거야? 안 지켜도 되는 얘가 지킨 거야? 안 지켜도 되는 얘가 지켜서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한 거지. 안 지켜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뢰라는 것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바젤 위원회에 가입한 얘가 지킨 걸 보여줘야 돼. 가입도 안 했는데 지키는 걸 보여줘야 돼. 가입도 안 했는데 지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답이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어에서 끝나요. 바젤 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지키고 있네. 이게 답이에요. 선지적 5번 골라줘야 됩니다. 자, 10번은 3번입니다. 이거는 어휘 문제가 아니에요. 문맥 이해, 사실일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 척하는데 또 이거 사실일치 문제 냈어요. 자, 선지 3번. 바젤 위원회에서 가입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 8%를 맞추지 못하면 다른 은행이 안 놀아줌이라는 뜻입니다. 바젤 위원회 가입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었죠? 3번 답입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